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테슬라와 BMW를 동시에 잡아냈죠. 전고체 배터리, 8분 충전, 500Wh/kg. 불가능하다던 수치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강국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독일 연구소의 엘리트 과학자 엘리나는 분노했습니다. 18년 전 한국 때문에 아버지가 해고당했거든요.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넥스엔의 기술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 이번엔 내가 진실을 밝힌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판교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복수는 협력이 되고 증오는 존경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편견과 진실,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이야기죠. 한국 구독과 기술이 좋아요 세계 꼭 1위라고 눌러주세요. 생각하시면, 다가더 한가지가사가 자랑스럽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시면 더 발전하자를 구독과 댓글로 좋아요 꼭 남겨주세요. 눌러주세요. 다가더 그리고 지금 이 한가지가사가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집, 구독과 좋아요 카페 꼭 등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다가더 위치도 함께 알려주시면 한가지가사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4시 30분 뉴스 알림에 잠을 깼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죠. 화면에 떠오른 헤드라인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테슬라, BMW, 한국 넥스엔과 전고체 배터리 독점 계약 체결.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는 게 맞겠네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TV를 켰죠. CNN, BBC, 블룸버그 할 것 없이 전부 같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라고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뭘 안다고 저렇게 떠들어대는 걸까요? 저는 배터리 소재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14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름도 생소한 회사가 테슬라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니. 부엌으로 걸어가며 저는 선반 위에 머그컵을 집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셨던 미시간 자동차 부품 공장 로고가 새겨진 컵이었죠. 손잡이를 쥐는 순간 18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엘리나 아빠가 해고됐단다. 당시 16이었던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죠. 어머니의 한숨 소리, 아버지의 술 냄새, 그리고 식탁 위에 쌓여가는 청구서들.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원망으로 각인되기 시작한 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건 누구였나요? 저는 그게 한국이라고, 그들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이라고 믿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화면 속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어댔죠. 넥스엔의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500Wh/kg를 달성했으며 충전 시간은 단 8분입니다. 저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500Wh/kg이라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3년간 매달려도 380을 넘기지 못했는데 8분 충전은 또 뭡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양산에서 구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해냈다는 겁니다. 아니, 해냈다고 주장하는 거죠. 저는 그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이건 과장 광고거나 조작된 데이터일 거라고. 한국 기업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사 상사인 케빈 로웰이었죠. 엘리나 아침 회의에 나와.
긴급 사안이야. 저는 샤워도 대충 하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라디오는 넥스엔 이야기뿐이었어요. 마치 세상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은 어두웠죠. 제이테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배터리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의 신생 기업에게 완전히 밀려난 셈이었어요. 케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폭스바겐이 넥스엔과 협상을 시작했어. 우리 입장이 매우 곤란해졌지.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러자 케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엘리나, 내가 가야겠어. 넥스엔 기술 검증팀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한국에 가라고요? 왜 저죠? 내가 소재공학 전문가잖아. 게다가 케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넌 한국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지. 케빈이 미소 지었죠. 그래, 바로 그거야. 데이터를 뜯어봐. 허점을 찾아내.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죠. 그들이 세상을 속이고 있다면 저는 그걸 폭로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해고 통지서가 있었어요.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종이. 저는 그걸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증명한다. 저는 중얼거렸죠.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들의 거짓을 세상에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진실을 밝힌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판교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복수는 협력이 되고 증오는 존경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편견과 진실,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이야기죠.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 비행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론 넥스엔의 기술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했죠.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느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공항 곳곳에 전고체 배터리 광고가 붙어 있었죠. 대한민국이 만드는 미래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참았어요. 미래라니. 과장 광고치고는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넥스엔 본사와의 첫 미팅은 내일 오전 10시. 케빈이 보내준 질문 리스트를 다시 점검했죠. 에너지 밀도 측정 방식, 충전 사이클 테스트 조건, 전해질 안정성 데이터. 하나하나가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판교 넥스엔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세계 각국의 배터리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갔죠. 엘리나 코발스카입니다. 제이테크 연구소에서 왔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 명단에 없으시네요. 뭐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케빈이 예약을 했다고 했거든요. 아, 이건 대기 명단이에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넥스에는 방문 신청이 3개월치가 밀려 있습니다. 정식 미팅은 최소 2달은 기다리셔야 해요. 2달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기술 검증 차원 겁니다. 유럽 최대 연구소에서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BMW, 도요타도 같은 이유로 대기 중이세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초조한 표정이었죠. 명함을 교환하고 누가 먼저 미팅을 잡을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3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와서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줄을 서고 있어요.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독일 억양이 느껴졌죠. BMW 전략팀에서 왔어요. 당신도 넥스엔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벌써 사흘째 대기 중입니다. 근데 오늘도 못 만날 것 같네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테슬라가 독점 계약을 했다는 소문 들었어요? 머스크가 직접 한국에 왔다더군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후 2시 저는 다시 리셉션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CTO님께서 폭스바겐 본부와 화상회의 중이세요. 저는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폭스바겐이라니.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도 화상회의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약이 안 되어 있어요. 뭐? 내가 분명히 신청했는데. 케빈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전 세계 기업들이 줄 서 있어요. 2달을 기다려야 한대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해. 어제 제이테크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있었어. 넥스엔과 파트너십을 맺지 못하면 우리 연구소가 위험할 수도 있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걸하는 입장이 된 거네요. 애걸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입장이 약해진 건 사실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판교의 빌딩들이 석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넥스엔 본사였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뀔 수가 있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8년 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우리가 갑이었죠.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호텔 방에 들어와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도 머리가 복잡했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였나요?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짓을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뉴스 푸시였죠. 넥스엔 유럽 3개국과 합작 공장 설립 협상 중.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열어 넥스엔의 공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죠. 뭔가 있을 거야. 반드시 허점이 있어. 저는 밤새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특허 문서, 논문, 언론 인터뷰. 모든 걸 샅샅이 훑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너무 투명했습니다. 실험 조건, 측정 방식, 심지어 실패 사례까지 공개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보통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숨깁니다. 특히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넥스에는 마치 모든 걸 보여주겠다는 듯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넥스엔 CTO 박태성이 MIT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였죠. 우리는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127번의 실패가 128번째 성공을 만들었으니까요. 127번의 실패라고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누가 자기 실패를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분노도 의심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었죠.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들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줄을 서는 쪽이 되었다는 것, 세상이 뒤집혔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판교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어요.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저는 다짐했습니다. 2달을 기다리든 석 달을 기다리든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저는 몰랐죠.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 모든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리셉션에서 연락이 왔어요. 코발스카 박사님, CTO님께서 오후 2시에 시간을 내주신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BMW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먼저 들어간다니. 나중에 알았지만 박태성 CTO가 제 논문을 읽었다더군요. 실리콘 음극재에 관한 제 박사 논문이요. 실력 있는 사람은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저는 넥스엔 본사 12층 연구동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가방 안에는 준비해온 질문 목록이 빼곡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성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41세라고 했지만 30대 후반처럼 보였죠. 코발스카 박사님 반갑습니다. 논문 잘 봤어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적을 마주하는 심정이었죠.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교적인 대화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박태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검증하러 오신 거잖아요. 저희 기술이 진짜인지.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빙빙 돌려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제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연구실로 들어서자 제 눈이 커졌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지만 그보다 눈에 띈 건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였습니다. 거기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실험 번호, 날짜, 결과감, 그리고 빨간색으로 크게 쓰인 실패 표시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실패 기록이에요. 박태성이 담담하게 말했죠. 127번 실패했다고 들으셨죠? 저게 전부 그 기록입니다. 하나도 지우지 않았어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다가갔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전해질 안정성 테스트 실패. 2020년 8월 3일 음극재 팽창률 초과. 2021년 11월 22일 충전 사이클 47회 만에 용량 급락. 왜 이걸 남겨두는 겁니까? 잊지 않으려고요. 박태성이 화이트보드를 쓰다듬었습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127번의 실패가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기록들이 우리의 진짜 자산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실패를 이렇게 당당하게 전시합니까?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박태성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 시트가 떴어요.
엄청난 양이었죠. 이건 우리의 모든 실험 로그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날짜별, 조건별로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 공개 가능한 겁니까? 당신한테는요. 검증하러 오셨잖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숨길 게 있으면 검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박태성은 옆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죠. 놀라운 건 데이터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측정 방식, 온도 조건, 압력 변화. 모든 게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었어요. 조작할 여지가 없었죠.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2023년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에너지 밀도가 급상승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박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투명한 글러브 박스 안에 배터리 셀들이 놓여 있었어요. 핵심은 전해질 구조였어요. 우리는 고분자와 세라믹을 37 비율로 혼합했습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죠. 기존에는 55였어요. 하지만 그러면 계면 저항이 너무 높았죠. 우리는 비율을 바꿨고 동시에 나노 스케일 코팅 기술을 적용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박태성이 실험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어요. 충전 속도, 온도 변화, 전압 안정성. 8분 12초. 배터리가 80%까지 충전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진짜였습니다. 과장이나 조작이 아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7번 실패했으니까요. 박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100번은 방향을 찾는 과정이었어요. 다음 20번은 미세 조정. 마지막 7번은 검증이었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답이 나와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유럽에서는 50번 실패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알아요. 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삼성 SDI에 있을 때 그랬어요. 실패는 비용이고 비용은 줄여야 하니까. 하지만 그게 혁신을 막는 거죠.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는 달라요. 우리는 실패를 투자라고 생각해요. 127번의 투자가 지금의 기술을 만들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어요. 아니, 물어봐야 소용없었죠. 모든 게 명확했으니까. 박 CTO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박태성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뭔데요? 철학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배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신뢰를 설계한 거예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좀 이해하시는군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질문 목록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무의미했으니까. 보고서에 뭐라고 쓰실 건가요? 박태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진실을요. 넥스엔의 기술은 진짜라고. 그럼 제이테크는 어떻게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밖으로 나오며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판교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케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어때? 허점 찾았어? 저는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허점은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의 한계를 발견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18년간 쌓아온 확신이었죠. 한국이 우리를 무너뜨렸다고 믿었어요. 그들이 부정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보다 더 많이 실패했고 그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웠을 뿐이에요. 로비에 내려오니 여전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같은 이유로 여기 있었죠. 넥스엔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비밀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만 있었을 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힌 빨간 글씨들을 떠올렸습니다. 127번의 실패. 그게 바로 넥스엔의 진짜 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제 편견을 마주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케빈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쓰고 있었으니까. 넥스엔의 기술은 검증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철학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결과보다 신뢰를 우선시한다. 이것이 진짜 혁신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판교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127번째 도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18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적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지 이틀 후 케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독일 시간으로는 저녁 8시였죠. 엘리나, 이게 대체 무슨 보고서야?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쓴 겁니다. 진실? 우리가 원한 건 그들의 약점이었어. 내가 거기서 뭘 본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이테크를 배신하는 거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과학자예요. 데이터가 말하는 걸 쓴 것뿐이죠.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 이 사회가 원하는 건 넥스엔과의 협상 카드야. 내 보고서는 그들을 띄워주기만 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아침 9시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함을 내밀더군요. 리웨이입니다. CATL 부사장이죠.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 저는 명함을 받으며 경계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사님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계산된 미소였죠. 같이 식사나 하시겠습니까? 제안이 하나 있어서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리웨이는 메뉴를 주문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도 넥스엔의 기술을 분석했어요. 훌륭하죠.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양산 속도예요. 넥스엔은 아직 소규모 생산만 가능합니다. 월 1만 대 수준이죠. 하지만 CATL은 월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박사님, 기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장은 속도가 지배하죠. 우리와 함께하면 넥스엔보다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프를 훑어봤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죠. 제게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넥스엔의 약점을 찾아주세요. 박사님은 내부를 봤잖아요. 기술적 허점, 공정상의 문제, 뭐든 좋습니다. 리웨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보수는 충분히 드리죠. 연봉 30만 달러의 스톡 옵션. 그리고 베이징의 박사님 전용 연구실도 제공합니다. 30만 달러. 제 현재 연봉의 3배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어차피 제이테크는 박사님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가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만 달러, 전용 연구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이테크의 배신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동시에 불편함이 밀려왔어요. 리웨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그건 과학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의 눈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박태성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연구소로 오시겠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리웨이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박태성을 만나는 건 옳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죠. 넥스엔 연구소 지하 1층 서버룸이었습니다. 박태성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어젯밤에 해킹 시도가 있었어요. 화면에는 IP 추적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들어왔어요. 아주 정교했죠. 거의 뚫릴 뻔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보니 제가 리웨이를 만난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막았습니까?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박태성이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해커들이 노린 건 기술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고객 리스트와 계약 조건이었죠. 기술은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CATL이 원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시장 정보였던 거예요.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경고하려고요. 박태성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CATL에서 접촉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박사님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6개월간 우리 연구원 5명에게 접근했죠. 모두 거절했지만요. 왜 거절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박태성이 서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는 127번의 실패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팀원들의 밤샘과 좌절과 눈물이 담겨 있어요. 그걸 돈으로 팔 순 없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은 선택해야 해요. 빠른 성공을 원하는지, 옳은 과정을 원하는지.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요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결과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과정은 당신 안에 남는다는 걸. 저는 연구소를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게 물들었죠. 핸드폰을 꺼내 리웨이의 명함을 받습니다. 30만 달러. 전용 연구실. 안정된 미래. 하지만 박태성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정은 당신 안에 남는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18년 전 해고 통지를 받고 술에 빠지셨던 아버지. 그분은 결과에 집착하셨어요. 공장이 문을 닫았고 실패했고 끝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뭘 배우셨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원망만 남았을 뿐이에요. 저는 명함을 찢었습니다. 한강에 던져버렸죠. 미안하지만 전 이길 수 없는 상대 대신 오른편에 서겠습니다. 바람이 명함 조각들을 날려버렸어요. 그걸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박태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를 팀에 합류시켜 주실 수 있나요?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혁신이 뭔지.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월요일 오전 9시에 오세요. 128번째 실험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케빈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제이테크에서의 14년은 소중했지만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죠.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도전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걸, 127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엘리나. 오랜만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늙어 있었습니다. 네, 아빠. 뉴스 봤어. 내가 한국에 있다며. 네. 그리고 아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배울 게 많은 곳이에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미안하구나, 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18년간 짊어진 원망을 내려놓은 밤이었죠. 그리고 꿈을 꿨어요. 화이트보드에 빨간 글씨로 128번째 실험을 적는 꿈. 이번엔 제 손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았어요. 그게 과정이니까. 그리고 과정은 제 안에 남을 테니까. 월요일 아침 저는 넥스엔 연구소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방문자가 아니라 팀원으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태성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12명의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소개합니다. 엘리나 코발스카 박사.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시선을 느꼈어요. 구석에 앉은 30대 중반의 남자, 요시다 하루토였습니다. 그는 제이테크의 협력사인 일본 기업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였어요. 표정이 차갑더군요. 환영합니다. 코발스카 박사. 요시다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차가웠죠. 제이테크를 그만두셨다면서요?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나 봅니다. 그의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어요. 박태성은 저에게 전해질 안정성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논문으로 썼던 분야였죠. 하지만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이테크에서는 주 1회 보고 월 1회 평가가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프로젝트가 축소됐죠. 넥스에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스탠드업 미팅. 누구나 실패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그걸 팀 전체가 함께 해결했죠. 어제 실험에서 계면 저항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제가 보고하자 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온도 변수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온도 구간을 세분화해서 다시 해봅시다. 비난이 없었어요. 추궁도 없었죠. 그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요시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코발스카 박사, 솔직히 궁금합니다. 왜 여기 왔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우고 싶어서요. 제이테크에서도 배울 수 있었잖아요. 14년이나 있었으면서.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혹시 기술을 빼돌리려는 건 아닙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이 우리를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요시다를 마주봤습니다. 요시다 씨, 제가 여기 온 건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철학 때문이에요. 실패를 인정하고 그걸로부터 배우는 문화. 그게 제가 14년간 놓쳤던 겁니다. 철학으로 밥 먹고 삽니까? 요시다가 비웃었어요. 기술이 있어야 살아남죠. 그리고 기술은 시간과 정밀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속도가 아니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논쟁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옛 메일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해고당했던 그 시절의 기록들을 찾고 싶었어요. 2007년 3월 15일 한 통의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내부 문서였죠.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 컴퓨터에서 백업해뒀던 겁니다. 미시간 공장 구조 조정안. 파일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그 다음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경영진의 과도한 배당금 지급과 구형 설비에 대한 투자 실패. 한국 기업 진출은 부차적 요인에 불과함.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또 읽었죠. 한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차적 요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짜 이유는 경영진의 탐욕이었죠. 그들은 설비를 현대화할 돈을 배당금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경쟁력을 잃자 한국을 핑계로 삼았던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18년입니다. 18년간 저는 잘못된 적을 원망했던 겁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공허함이었죠. 아버지도 아셨을까요? 진짜 이유를.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어쩌면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을지도 모르죠.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새벽 2시였거든요. 미시간은 오후 1시겠네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엘리나,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2007년 해고. 진짜 이유가 뭐였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한숨 소리가 들렸죠. 왜 갑자기 그걸 묻니? 자료를 봤어요. 한국 때문이 아니었죠. 경영진 문제였어요. 엘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나중에 알았어. 5년 뒤쯤에 그 회사 CEO가 횡령으로 기소됐을 때.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한국 탓을 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속았다는 게. 그리고 너한테 거짓말을 해버렸지. 한 번 한 거짓말은 계속 이어지더구나.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18년간 원망했어요. 한국을. 이제 알았으니 됐어. 그리고 엘리나. 네. 내가 그곳에서 일한다는 게 자랑스럽구나. 진짜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후회와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섰죠. 빨간 글씨로 적힌 127번의 실패 기록.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넥스에는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죠. 그리고 그걸로부터 배웠어요.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제 실패를 인정해야 했어요. 18년간의 편견을. 박태성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왔네요. 네. 생각할 게 많아서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실패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개인적인 실패도요? 박태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8년간 틀렸어요. 한국을 원망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죠. 박태성이 화이트보드에 세 줄을 그었습니다. 128번째 실험. 오늘 시작합니다. 같이 하시겠어요? 물론이죠. 그날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전해질 농도가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녁 무렵 요시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코발스카 박사, 어제는 제가 실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생각해 봤어요.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아요. 그가 화이트보드를 보았습니다. 저도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일본식 정밀함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배워요. 128번째부터 요시다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해고 통지서. 18년간 제 원망의 증거였죠. 그걸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옆에 넥스엔 합작 파일을 뒀습니다. 과거와 미래. 둘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이제 선택할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원망을 붙들고 살 것인가, 미래의 협력을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해고 통지서를 찢었습니다. 천천히 조각조각. 안녕, 과거. 중얼거리며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리고 합작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어요. 128번째 실험. 엘리나 코발스카. 이제 나도 배운다. 창밖으로 판교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도 이제 저 불빛 중 하나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과거를 놓아준 사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딸, 내가 옳았어. 한국이 우리를 구했구나. 사랑한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도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습니다. 두려움 없는 미래를요. 128번째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시도하고 있다는 것. 편견 대신 진실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안에 남을 거라는 것. 화이트보드의 빨간 글씨처럼 영원히.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넥스엔의 정식 팀원이었어요. 128번째 실험은 실패했지만 132번째에서 돌파구를 찾았죠. 전해질 안정성이 15% 향상됐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박태성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3개월 안에 월 5만 대 생산 능력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현재 생산량은 월 1만 2천 대. 4배를 늘려야 했죠. 불가능합니다. 요시다가 말했습니다. 설비 증설만 6개월이 걸려요. 인력 교육은 또 얼마나 걸립니까? 포기할 순 없어요. 박태성이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지금 공정 효율은 62%. 이걸 85%까지 올리면 3만 5천 대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이교대제 도입으로 채워요. 그건 이론입니다. 요시다가 반박했죠. 현장은 이론대로 안 돌아가요. 저는 30년간 공장을 봤습니다. 품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올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영 생산본부장이었어요. 그녀는 38이었지만 현장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서영이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공정 분석을 해봤어요. 병목 구간이 3곳입니다. 코팅, 적층, 검사. 이 세 구간만 개선하면 효율 20% 상승은 가능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 방식과 한국 방식을 결합하는 겁니다. 한서영이 요시다를 봤어요. 요시다 씨의 정밀 검사 노하우와 우리의 빠른 공정 전환. 둘을 합치면 됩니다. 요시다가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 방식은 너무 빨라요. 실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한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죠. 속도는 우리가, 정밀함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협력하는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한서영을 따라 천안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요시다도 동행했죠. 차 안은 침묵이었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였죠. 저게 코팅 라인입니다. 한서영이 설명했어요. 지금은 한 롤당 45분 걸려요. 이걸 32분으로 줄여야 합니다. 품질이 떨어질 겁니다. 요시다가 말했습니다. 코팅 두께가 불균일해지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합니다. 한서영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센서를 30개 추가 설치해요. 두께를 0.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체크하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라인을 멈춥니다. 요시다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품질 불량으로 버리는 비용보다 쌉니다. 한서영이 웃었죠. 일주일 후 첫 번째 개선안이 적용됐습니다. 코팅 시간은 38분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불량률이 3% 올랐죠. 맞죠? 요시다가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속도를 올리면 이렇게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서영이 현장팀을 불렀어요. 온도 설정을 2도 올려보세요. 그리고 롤 속도를 5% 줄이고요. 그럼 더 느려지잖아요. 엔지니어가 반문했습니다. 병목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이에요.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조정 후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놀랍게도 35분으로 줄었어요. 불량률은 1%로 떨어졌죠. 요시다가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번, 3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현장을 믿어서요. 한서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공장에서 일했어요.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봤죠. 숙련공들의 감각이 데이터보다 정확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혁신은 기술만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서로의 강점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거죠. 한 달 후 적층 라인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더 까다로웠어요. 전극과 분리막을 싸는 과정이거든요. 0.01mm만 어긋나도 배터리가 망가집니다. 이건 로봇으로 해야 해요.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사람 손으로는 정밀도를 못 맞춰요. 로봇 도입하면 3개월 걸립니다. 한서영이 답했죠. 우리한텐 시간이 없어요. 요시다가 라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작업대 높이가 문제예요. 네. 보세요. 작업자들이 허리를 굽히고 있어요. 피로도가 쌓이면 정밀도가 떨어지죠. 한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조명도 문제예요. 너무 어두워요. 둘은 즉시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작업대를 15cm 올리고 LED 조명을 추가했죠. 작업자들에게 30분마다 5분 휴식도 주었어요. 일주일 후 불량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죠. 기술을 바꾼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꿨을 뿐인데 그게 진짜 혁신이에요. 한서영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들이 편해야 좋은 제품이 나와요. 저는 유럽 공장들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선 효율만 따졌어요. 작업자는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됐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2달째 검사 라인 개선이 남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배터리 하나당 검사 항목이 47개였거든요. 시간을 줄이려면 항목을 줄여야 합니다. 엔지니어가 제안했습니다. 안 됩니다. 요시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품질은 타협할 수 없어요. 47개 전부 필요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한서영이 검사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작업했죠. 저도 도왔어요. 새벽 4시 한서영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뭐요? 패턴이요. 불량이 나는 배터리는 초기 3개 항목에서 이미 징후가 보여요. 전압 편차, 내부 저항, 온도 분포. 그러니까 이 3개를 먼저 검사하는 겁니다. 통과하면 나머지는 샘플링으로, 실패하면 47개 전체 검사로. 요시다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놀라움이 그의 얼굴에 번졌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네요. 정확도 99.2%. 그럼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일주일 후 새 검사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검사 시간은 45% 단축됐고 불량률은 오히려 0.3% 줄었죠.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월 2만 대, 3만 대, 3만 5천 대. 그리고 마침내 석 달째 되던 주. 한서영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산량 5만 2천 대.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터졌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요시다는 미소를 지었죠. 해냈네요. 그가 한서영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한국식과 일본식이 만나니까 더 강해졌어요.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했죠. 한서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게 진짜 팀워크예요. 그날 밤 공장 앞마당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소주와 맥주가 돌았어요. 현장 작업자들이 노래를 불렀죠. 저는 한서영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케빈 제이테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아버지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딸, 미시간 팀도 응원한다. 파이팅!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함께 가요. 400번째도 500번째도 우리니까요. 차가 넥스엔 본사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내려서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12층 창문 너머로 화이트보드가 보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가득한 실패의 기록들. 하지만 동시에 성공의 씨앗들이었죠. 저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실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실패도, 새로운 배움도.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알았으니까. 진짜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것. 진짜 혁신은 완벽한 게 아니라 계속 시도하는 것. 진짜 미래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2층. 저는 들어갔어요. 400번째 실험을 향해. 새로운 표준을 향해. 우리가 함께 만들 미래를 향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엘리나가 판교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챕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엘리나가 판교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챕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